you. 어떤 부분이 대중에게 이렇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President Donald J. Trump. 어찌됐건은 저는 자기 스스로를 연출하는 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crazy, nuts, 미친 매력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트럼프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딩이에요. Crooked Hillary, Sleepy Joe, and Little Marco, Little Marco. 자기의 적수에 대해서 브랜딩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 사이코패스 지수가 아돌프 히틀러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인기가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오늘 인간적인 모임, 예, 추와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뭐 강철부대 예전에 잘 봤다 이렇게 인사도 건네주시고 했는데 바로 이 근처. 맞아요. 그렇죠? 네, 바로 옆 스튜디오. 그러니까 채널 A 오랜만에. 네, 또 들어오니까 오랜만에. 약간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는 또 도시락을 항상 주셔가지고 아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다이어트해서 네, 아 그런 또 고향 수 같은. 선생님도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성수기, 비수기, 비수기. 이제 제가 다음 앨범을 준비해야 돼서 성수기로 가려는 비수기의 마지막 단계예요. 자, 인간적으로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할 텐데 우리는 얼마 전 총선이 끝났지만 미국은 이제 올해 11월에 네, 11월 5일에 있어요. 예, 요즘 그래서 뭐 우리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야,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뭔가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야, 참 이해가 안 된다. 또 트럼프를 아직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만의 매력이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트럼프 네. 주제를 이제 꺼내는데 네.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좀 알아요? 사실 어떤 이미지예요, 추한테는? 저는 사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시라는 거랑 제가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동생들이랑 그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님이 세우신 호텔? 건물이 있다는 거 정도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의지가 되게 강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행동력이 강하시다는 거. 정도만 아는 그렇죠. 근데 오늘 뭐 이제 연임에 실패하고 좀 지났다가 다시 왜 또 이렇게 트럼프 열풍이 부른지 한번 네, 이제 좋아요. 많은 얘기 들어보면서 배워가자고요.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 슈퍼 화요일로 불렸던 경선에서 바이든 비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압승했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 누가 당선되든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That I have never seen. We ran two great races. The sun is shining. I knew it would. The world's a playground. I'm in the clouds. I'm gonna light it up. Age is an issue. I'm a grown man running against a 6-year-old. Crooked Joe Biden, you're fired. You're fired.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the White House. You said no, no, no. I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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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w, if I don't get elected, it's going to be a bloodbath for the whole. That's going to be the least of it. 트럼프는 뭐 본인을 나타내는 사회적 명함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에도 뭐 트럼프 이름 일단 건물, 주상복합 뭐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는 뭐 어마어마한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장 뭐 등등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어떤 부분이 대중에게 이렇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그냥 딱 개인적으로 딱 느꼈을 때. 저는 부자라는 점도 좀 다가오는 점인 것 같아요. 부자. 부자로 부유한 사람으로 자신을 꾸민다. 특히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정도의 부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그 사업으로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퍼져 있죠. 미국 사람들도 부동산, 집 그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딱 그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할 수 없는 무슨 첨단 기술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 그냥 뭐 천재니까 어떻게 해서 성공했나 보네 이러고 마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훨씬 더 깊게 가깝게 좀 파고 들어오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분이 부동산 처음에 사업 투자하고 하던 때가 언제였냐면 70년대 말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뉴욕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외부에 되게 많이 내세우죠. 나는 뉴욕 사람이다. 뉴욕이 내 고향 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70년대 말에 뉴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뉴욕하고는 완전 다르게 막 범죄로 들끓는 아주 더럽고 20세기의 문명이 최고로 달해가지고 이제는 곧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데였거든요. 배트맨의 고덤시티. 어떻게 보면 그 이상 1970년대에 나온 뭐 비열한 거리라든가 택시 드라이버 이런 영화를 보면 막 범죄로 막 난무하고 있고 거리가 다 썩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뉴욕 분위기였고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투자를 시작을 했고 80년대 뉴욕에 계속 건물을 올리는 큰 사업을 했는데 90년대에 뉴욕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우리에게 좀 친숙한 90년대 뭐 미국 시트콤 뭐 섹스 앤 더 시티라든가 프렌즈 뭐 이런 데서 보는 낭만으로 가득 찬 그런 아주 세련된 도시 뉴욕으로 90년대 분위기로 요즘 같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세한 상황을 잘 모르고 트럼프를 보면 어떻게 뉴욕이 다 그 허물어지고 망한다고 하던 시기에 자기 이름 딴 빌딩을 착착착착 세웠는데 그게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뉴욕도 살아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저 사람도 저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게 뭔가 성공 스토리로 보이고 아 저런 게 아메리칸 드림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호감을 주는 요소가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흙수저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거든요. 근데 뭐랄까 성공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너는 루저. 우리 집에서 뭐 자격이 없는 인간. 뭐 이런 식의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학대에 가까운 그런 정신적인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또 원래 형이 있었거든요. 형은 좀 유약한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하면 막 그냥 막 쥐잡듯이 잡고 막 이러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동생인 이 도널드 트럼프는 딱 보고선 나는 형처럼 되지 말아야지. 거기다가 성품도 사실은 뭔가 남들을 이기고 올라서는 것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경쟁을 하면 나는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니까 골프에 뭐 4개 골프를 해도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10불 때문에 난리를 치고 화를 내고.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골프 공 있으면은 이렇게 발로 툭 차고 막 저는 멀리 나가라고. 별명이 그래서 뭐 캐디들이 말하기를 골프계의 펠레 뭐 이런 식의 불릴 정도로. 차서? 네. 잘해서 아닌가요? 펠레. 그래서 딱 보면은 성공을 무조건 해야 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루저고 나는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나한테 덤비는 사람은 다 루저. 약간 좀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 환경이 더욱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능할 것 같은 이미지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귀재.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관종 이런 느낌도 있고요. 트럼프의 그 자서전 제목이 제가 알기로는 그 거래의 기술? 네,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한 사람의 자서전 제목이 거래의 기술이에요.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거래로 파악하는 사람이고 돈으로 파악하는 사람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나토가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되느냐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 외교적인 입장, 뭐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방위비 분담하는 걸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것을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유능함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돈에 크레이지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평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은 저는 그 연설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자기 스스로를 연출하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을 아주 잘 쓰는 것 같거든요. 보면 특히 손가락질을 해서 강력하게 뭐 이렇게 지시하거나 적을 공격하거나 사용하고 춤을 출 때도 뭐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먹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굴은 굉장히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이렇게 뭔가 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을 통해서 강력하면서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그러면서 손을 아주 잘 써요. 요즘에 또 그 댄스 챌린지 유행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님도 손동작 되게 많이 쓰신다는 것처럼 이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뭐 이렇게인가? 좀 앙증맞은 동작을 하시는데 앙증맞지는 않고 네. 앙증맞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밈처럼 이제 트럼프 댄스가 떠서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었기 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홍보 효과가 실제로 좀 있을까요? 어때요? 뭐 일단은 정치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친근감을 느끼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보면 이렇게 온화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약간 조금 무섭게 생겼는데 보니 막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재밌어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밈을 만들어서 돌리면은 사실 그게 다 홍보 효과거든요. 막 표정도 이상한 거 짓고 그게 지금까지도 나오는데 본인은 개의치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인기를 얻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갈수록 좋다라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당대회 때도 이렇게 딱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 등장하고 뭐 음악 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쪽에 뭐 대중들 심리를 파고드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그쵸? 거죠. 전당대회 때 보면은 이제 등장할 때 We Are the Champion인가요? 그 노래가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막 뒤에서 백라이트 막 비춰주고 막 실루엣으로 이렇게 탁 등장하고 막 뭐 본인이 연출하는 거죠. 본인이 연출했죠. We're gonna win. We're gonna win so big.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원래 전당대회는 이렇게 한 며칠 동안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나와요 후보가.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첫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파티다. 이거를 이제 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저런 전당대회 내가 본 적 있나? 봤는데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재미. 네.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연출해서 자기가 보이고 싶어하는 나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느낌이 있고 이제 어프렌티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예전에. You're Fired라는 그거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New York City, it's the benchmark for success. Nice looking group. Wow. Welcome to New York. Rudy Giuliani spoke about leadership, but the men went out and hired cleaning people. Easy.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는 백악관 자체가 어프렌티스에 말하자면 무슨 세트장 같이 느껴지는 네, 그런 종류의 어떤 좋은 말로 하면 탁월함, 나쁜 말로 하면 기만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분이 쇼맨십이 정말로 좋다라는 생각은 볼 때마다 좀 많이 하는데 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보면서 저건 좀 대단한데라는 생각을 했냐면 사업가로서 되게 성공한 사람이 가끔 카메오로 영화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어디에 카메오로 출연한 게 굉장히 제일 유명하냐면 나홀로 집에 2편에서 출연한 게 제일 유명하죠. 기억하죠. 근데 나홀로 집에 2편에서 어떤 역할로 출연하냐면 저는 이걸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홀로 집의 주인공 케빈 맥컬리 컬킨이 길을 잃고 뉴욕에 처음 와가지고 호텔에 이렇게 오는데 호텔에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로비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트럼프가 저쪽 왼쪽으로 가면 있다 라고 설명해 주는 역할로 나와요. 트럼프가 딱 트럼프스러운 그 모습에 그 옷차림에 그 부유한 뭐 나름대로 좀 강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성격도 강할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극 중에서 역할은 길 잃은 어린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뉴욕을 상징하는 부자라는 사람으로 거기에 트럼프가 있는데
역할은 친절한 역할. 더군다나 이 영화 자체가 나홀로 집에 2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계속 나오거든요. 몇십 년이고. 이거를 노리고 여기에 이렇게 출연해서 이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런 쇼맨십 보여주기 위해서 뭘 자기를 꾸미는 능력 이런 거는 참 대단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노리고 받았어요. 나온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무대가 뉴욕이니까 맨하탄이니까 거기 이제 최적인 이제 호텔들이나 이런 로케이션을 헌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진에서 그 호텔에서 찍고 싶어 했어요. 그게 뉴욕 플라자 호텔인데 뉴욕 플라자 호텔이 트럼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촬영하게 해달라고 촬영 공문을 보냈겠죠.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나를 출연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라는 감독이 주장한 거고요. 그러면서 감독이 굉장히 강렬하게 깡패짓을 했다 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진짜요?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2020년 선거전 때 아마 크리스 콜럼버스가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저도 가끔 뇌과학 자문 영화 같은 데 오잖아요. 네. 그럼 해드릴 수 있는데 저를 카메오 출연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럼프 아니에요, 장럼프?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죠. 보기에 따라서.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그게 그쪽에서 오히려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이제 출연을 했다라는 것을 재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기억하는데 그걸 말하고 나서 페이드아웃해서 멀리 나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가면서 계속 이 아이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자기는 짧은 몇 초 속에 계속 트럼프만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트럼프가 자기 연출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카메라를 잘하는지를 보여줘요. 사실 미국 심리학자들이 왜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가에 대해서 2017년경부터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헛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트럼프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주요 키워드가 crazy, nuts, 약간 미쳤다, 막 제정신이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걸 오히려 거꾸로 활용해서 crazy 매력, 미친 매력 이렇게 만들어서 나야말로 정말 미쳤다, 나 정말 남다르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세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같이 분석했던 이 길포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있고 이게 기사로도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집단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중 앞에서 이 군중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잘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죠. 다들 힘들죠. 더 이상 미국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 다들 그래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맞아 미국 옛날 같지 않아. 이러니까 이제 공감을 거기서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 우리는 다시 좋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다 좋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희망적으로 던져요. 그걸 누가 하냐? 나야 나. 내가 남다르다. 나는 그 어떤 정치인, 누구 어떤 사업가랑도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사람이다. Sadly, the American dream is dead. But if I get elected president, I will bring it back bigger and bett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 군중을 사로잡는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집단 심리를 이용하는 빌드업을 잘하는 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마가라고 하죠. 마가. 팬메이츠. 이야. 진짜 막 가시는군요. 마가. 기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아니, 트럼프는 어쨌든 저는 뭐 비즈니스를 잘 모르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한 수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2020년도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조지아주에서 좀 아깝게 패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담당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표를 좀 다시 좀 잘 살펴봐라. 그런 압박을 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잡혀간 건데 20분 동안인가 구치소에 이제 잡혀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구치소에 잡혀가면 머그샷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게 공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을 때
조금 화난 듯한 찌푸린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불굴의 의지로 히틀러와 맞서 싸우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하고 비슷한 관상이다 라는 식으로 그게 약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세상이 지금 민주당 바이든 세상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여기 끌려와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사진 찍히는 지금 신세가 됐다. 그래서 내 이거를 내 어떤 자존심으로서 한 거의 의사를 표현한다. 라고 그런 사진을 찍었다라는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사진을 인쇄를 해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팝니다. 우와. 컵에다가 붙여가지고 머그컵을 팝니다. 굿즈로. I would wear one. Yeah, it's funny. It's like the whole like political scenario in the U.S. is really comedy at this point, so it's funny.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한몫 잡았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100억 원을 벌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좀 힙하긴 해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추가 이렇게 봐주시면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정상적이진 않은 게 내가 대통령으로서 정말 미국 역사상 최초로 그 구치소에 잡혀가서 이 그렇죠. 범죄자 같은 사진을 찍었다라는 게 다른 사람 같으면 숨기고 싶거나 정말 그러니까요. 가문의 수치일 텐데 그걸로 돈을 이걸 오히려 거꾸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역할상이에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은 2022년에 중간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공화당이 아주 크게 이길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경제도 좀 힘들고 그리고 원래 이 중간 선거에서는 이제 집권당이 조금 많이 잃게 되었는데, 심판 성향. 네. 근데 생각보다 민주당이 아주 선방을 하고 그때 이제 공화당이 생각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꽂아놓거나 아니면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연히 다들 이제 대선에 또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끝발이 다 됐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드산티스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끝발은 정치 외교학 용어입니까? 네. 어. 근데 저기서 기소가 되면서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저거 다 찍어가지고서는 뭐 팔고 그리고 뭐 마침 또 일부러 처칠 비슷한 그런 모양새로 찍었는데 처칠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Never give in, never surrender. 근데 그건 이제 약간 자기의 그런 이미지도 만들면서 한 거죠.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So what they're doing is election interference. They're trying to interfere with an election.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our country before.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 생각하면 저는 가해자의 피해의식이 제일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해자이면서 강자의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스타일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피해자의 위치에 놓는 거죠. 박해받는 위치에 놓는 이 머그샷도 사실은 마찬가지 측면일 텐데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굿즈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님은 부자인데 또 굿즈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더 해요. 근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게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선거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요.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후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지? 요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미국 정치에서는 우리가 몇백만 달러 모았다, 몇천만 달러 그건 다 모았다 얘기해요. 이거를 약간 광고처럼 맞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간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매달 그거에서 3월 달에 우리 얼마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얼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광고를 해요. Tomorrow, President Biden,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and former President Bill Clinton will all take the stage together to headline a high-dollar fundraiser at Radio City Music Hall in New York.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많은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형사 소송만 91개 정도 형사소가 있고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초반부터 잘 나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무려 1,000억 원대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무려 34가지. 다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36년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사소송도 있어요. 민사소송도 걸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약 8천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8천만 달러? 뭐 항소 뭐 보증금 같은 걸 내는데 원래는 한 6천억을 내야 되는데 이걸 좀 깎아줘서 그래도 한 뭐 2,300억 정도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 정도면 본인이 로펌을 하나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자기 사건만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뭐 트루스 소셜이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SNS 플랫폼을 상장을 시켰는데 팔려면은 최대 주주로서 한 6개월 기다려야 돼요. 당장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금도 막 하고 굿즈도 팔고 돈이 좀 필요하신 상황이에요. 이런 후원금 같은 돈을 변호사 비용에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캠프로 들어온 돈이 만약에 그 선거와 관련된 법률 비용이다 그러면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뭐 조지아주라든지 뭐 선거 바꾸려고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민사소송인 거죠. 민사소송은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치적인 사건 방어용으로는 쓸 수가 있지만 개인적인 거는 안 된다. 네. 그런데 미국에는 조금 이제 특별한 그 돈이 있는데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라는 데로 들어오는 소프트머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특히 그 중에서 슈퍼팩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에 나온 후보의 캠프하고 뭐 조율이 없이 독립적으로 뭐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할 때 쓰는 돈이다 하면은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쓰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지금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많아요. 근데 법률 쪽에 있는 사람들, 변호사들을 물어보면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될 것도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고 뭐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대답하기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자산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브스지에서 3조가 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부동산이 자산 비율 중에 가장 높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일단 부자로 얘기는 되지만 굉장히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 값도 떨어져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이 트럼프 미디어에서 만들었던 트루스 소셜 이것도 처음에 상장하면서는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또 폭락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어디선가는 돈을 만들어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액션들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돈을 좋아해요. 그것도 있어. 네. 그렇게 돈을 내려면 사실은 부동산이 대부분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보증회사 같은 데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서 그 돈을 변통해서 뭐 공탁금을 내거나 아니면 변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증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돈을 제공하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약간 좀 하우스 푸어처럼 그런 위치에까지 몰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실은 굉장히 돈이 쪼들린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님이 재판을 되게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죄로 판결이 나버리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헌법에 적어놓질 않아갖고 몰라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반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250년 전에 헌법을 만들 때 일일이 이제 열심히 체크를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무지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나 뭐 임기나 이런 걸 적어놨는데 딱 4개 조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루스하게 얼기설기 적어놔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봐야지. 네. 그 관련 뉴스를 볼 때 이제 뭐 다른 거야. 전략적으로 뭐 좀 과격한 표현, 단어 쓸 수도 있지만 이민자 그 혐오 발언을 하는 거 물론 속내는 뭐 다들 뭐 좀 달가워하지 않는 뭐 그런 측면도 다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대놓고 표현하는 거는 참 드문 것 같은데 왜 트럼프는 이렇게 이민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계속 하는 걸까요?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and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ey're destroying the fabric of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have to get them out.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ve done. But all over the world, they're coming into our country from Africa, from Asia, all over the world. They're pouring into our country.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We have no choice. We have no choice.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코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만드는 거예요. 쟤네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야 쟤네만 이기면 돼. 또는 이 문제가 지금 큰 거야. 트럼프를 지지할 때 가장 큰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백인, 그것도 이제 러스트벨트 쪽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반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민자 문제가 단순히 공화당뿐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조금 영향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 뉴스에서 좀 들으셨겠지만은 텍사스에 주로 이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텍사스가 아무래도 국경에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저기 뭐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이런 쪽 있는 사람들은 그 불쌍한 그 불법 이민자들 그렇게 막 다루지 말라고 그러는데 니들은 받아봤냐고 나오는 거죠. 여기 국경 와서 봐라. 여기 뭐 난장판인데 저 북쪽에서 니들은 그런 사람들 못 봤으니까 한간 소리 하고 있네. 버스에 대절해갖고 보내요 그쪽으로. 네,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작전에 조금 말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면. 근데 그만큼 남부 쪽에선 그게 아주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고 보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약간은 이제 국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 이민자 이슈는 뭐 트럼프한테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변곡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미국은 이민의 나라임을 잘 받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뭐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에는 이민을 이제 못 오게 이렇게 막 막는 법안도 있었고, 지금 같이 우리가 막 이민을 가고 막 이런 건 1965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시기가 좋거나 아니면은 이념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럴 때 이민자를 좀 풀어주는데 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뭐 지금 뭐 국내적으로 좀 안 좋다 그러면 또 막고 그래서 그 심리를 특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를 막 짚고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워낙 그것을 화려하게 하고 또 잘하고 역설적인 의미에서도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사실 요즘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아까 김지훈 박사님 해주신 말은 사실 유럽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남유럽과 북유럽 사이의 갈등이 그런 거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국가나 뭐 그리스 같은 국가에서 난민들이 몰려오는데 위에 북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아까 텍사스 주지사가 했다는 식의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같은 사람은 뭐 그냥 동유럽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말은 일종의 보통 명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공하는 걸 본 다른 여러 나라 정치인들이 좀 따라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군요. 퍼져나가는 그런 문화가.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트럼프의 뭐 어떤 미디어 전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약간 이런 식의 인물 혹은 인상 비평식의 접근보다 사실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인기가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하면은 러스트벨트의 뭐 저소득 저학력의 백인 남성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공화당원들이 다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돼 있죠. 러스트벨트 얘기하셨는데 러스트벨트가 뭐예요? 러스트벨트가 저기 이제 미국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런 지역. 사실 옛날에는 미국이 공장도 많고 막 제조업도 많이 막 부흥하고 했던 때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산업하면은 실리콘밸리, 금융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주축은 사실은 제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동력이 싼 곳으로 공장들이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러스트가 녹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이 쓸어버린 지역. 그러니까 쇠락한 지역을 의미를 하면서 러스트벨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왜 러스트벨트에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It is amazing to me, and this is not an original observation, but the idea that the Clinton campaign could see white working class voters going to Trump.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왜 돌렸냐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했을 때 이 민주당은 우리를 위해서 뭐 이야기를 해줬고 우리의 권리를 얘기를 해줬고 뭐 했는데 지금 민주당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 기후변화, 소수자 문제, 낙태, 그게 세계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세계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노동력이 싼 곳으로 막 이전을 해보니까 갑자기 우리 공장 문을 닫아버리고 Hillary Clinton has supported the trade deals, stripping this city and this country of its jobs and its wealth. But I want trade deals for our country that create more jobs and higher wages for American workers.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뭐 쇼맨십이 좋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김지훈 박사님 지금 굉장히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제대로 받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매력이 혹해서 너무 이상한 말 하지만 재밌어서 그래서 반드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양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박탈감하고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엘리트들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짜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반론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방금 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왜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당선되는가 저는 시기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금 러스트벨트처럼 제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나오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을 느껴요. 나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하던 거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어떤 인물에게 많이 현혹이 되냐 하면 나만 믿어.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한 리더로서 이거 안 되게 해줄게 또는 이런 걸 해줄게라고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근자감이 넘치는 사람. 이 확신을 주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설마 뭐 그렇게 틀린 정보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잘 모르는데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사실상은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 연구를 해보면 잘 모를수록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의 성향, 싫어하는 그 비지지층은 뭐 어떤 분들이 많아요? 뭐 일단 민주당이면 너무 싫죠. 특히 민주당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이제 여성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발언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트럼프가 불을 일군 가장 중요한 원인은 파산 신청을 많이 해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파산 신청을 4번 정도. 먹튀설 이런 그렇지, 건가요? 그렇지. 한 4번 정도 했어요. 파산 신청을.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읽고 굉장히 좋아하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파산법에 관련된 것을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파산을 신청한다 그러면 무책임하다, 뭐 먹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까지 오기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재산이 없어진다 순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일부 나쁜 사람들이 이 파산 신청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돈을 채권자들한테 안 갚고 그냥 날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 워런 의원은 이제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해요. 그래서 뭐 회생 절차도 신청도 아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돈이 이제 많은 거는 맞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네. 포장을 굉장히 또 잘하는 걸로 그래서 유명하죠. 그러면은 내 과학자가 볼 때는 뭐 트럼프의 어떤 그런 사업 수완, 마케팅 능력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타고나는 건가요? 어때요? 사실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뭐 뇌과학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막 분석한 글들을 쓰고 책도 내고 그랬어요. 일단 성격 장애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성격이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위험한 성격이라고 할 때 보통 3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나르시시즘, 자기 애적 성격 장애라고 불러서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연출을 잘한다라는 게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추앙받을 수 있고 팬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굉장히 집착을 할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박사님, 절 보지 마세요. 아까 뭘 요구한다 그러셨죠? 저도 인정합니다. 약간 나르시시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방송에 나오겠죠. 박 작가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물귀신 작전? 나르시시즘이 높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이코패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성공한 사회적 인물, CEO라든지 정치인 이런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많은가를 봤더니 실제로 다른 어떤 포지션, 직업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런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몇 배 이상 사이코패스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걸 이제 잘 활용해서 기능성 사이코패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놓고 실제로 측정을 해봤던 결과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엄청난 기능성 사이코패스 지수가 나왔던 사람이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 되게 흥미로운 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사이코패스 지수가 추정컨대 아돌프 히틀러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 전문가들은 물론 이건 추정치니까 우리가 팩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아주 강하게 보이는 인물이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는 건데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한 거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요 3가지가 다 있는 인물이다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지금의 어떤 성공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 스킬들이다. 근데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 에피소드만 막 다시 보기 위해서 빠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근데 이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트럼프 같은 인물을 사이코패스다 혹은 소시오패스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서전을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자서전을 직접 쓰지는 않잖아요. 대피란 작가가 이제 거래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까이서 본 트럼프의 그 자서전을 다 자기가 대피를 하고 보니 제목은 거래의 기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소시오패스라고 해야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대필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을 또 우리가 100% 수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트럼프가 사실 세계에서 뭐 SNS 제일 열심히 하는 정치인, 제일 많이 하는 정치인, 뭐 트위터 정치라는 말이 있듯이 잘 활용하면 물론 득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는? 트럼프가 트위터, SNS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SF계에서는 어떤 우스갯소리가 돌았냐면 UFO, 비행 접시가 외계인이 미국에 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수가 없다.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숨기고 있다. 이건 다 거짓이다.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트위터에 올렸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돌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너무 많이 올린다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의외로 의표를 찌르는 그렇게 일이 잘 풀리는 쪽으로 돌아간 적이 꽤 많았는데요. 이것도 뭐 잘 계산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에 G20 회의를 하던 그 즈음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트럼프에 대항할 후보를 뽑는다라고 해서 막 토론회도 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시선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냥 한 줄로 김정은을 좀 만나고 싶다. 기왕이면 비무장지대에서 DMZ에서 만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한 줄 쓴 거예요. 사실은 한참 반대쪽 후보 뽑느라고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으니까 이게 뉴스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걸 좀 눌러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DMZ 회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이고 어차피 뭐 트위터에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좀 의외로 잘 활용한 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트위터를 많이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을 처음 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정말 비즈니스용으로 뭐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관리자가 해주는 용을 하다가 2011년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니까 반응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대중하고 직접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매개체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주 많이 소통을 하는데 11년간 약 4만 7천 개, 일주일 평균 한 77개 정도 되고 팔로워 수가 8,800만 명. 그리고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은 약간 이제 6학년에서 중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알아듣게끔 말을 쓴다는 건데, 근데 그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맞아요. 대중정치. 네, 사실 우리가 뭐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뭐 매일매일 시사를 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얘기해주는 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연구를 했어요. 정치학자들이. 봤더니 한 센텐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몇 개의 단어를 쓰는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었어요. 20개의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버니 샌더스가 18개인가 썼어요. 트럼프가 10개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볼 때, 그리고 트럼프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수에 대해서 브랜딩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힐러리 클린턴 유명하잖아요. 크로크 힐러리. That Hillary, as I say, crooked Hillary. 거짓말만 하고 이런 사람이라든지. 뭐 조 바이든 같은 경우. You got a choice between Sleepy Joe and Crazy Bernie. 나이가 좀 많아서 늘 졸려 보이는 슬리피 조. 당시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상당히 또 인기가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리틀 마르코. Little Marco. 그러니까 좀 나이가 젊거든요. 그러니까 애송이처럼 취급이 한다든지.
그런 식의 상대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브랜딩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타고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이미지를 붙여버리는 것 자체를 프레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화두가 거기에 반대하건 아니면은 그거에 긍정을 하건 트럼프가 사용한 언어와 트럼프가 사용한 방식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형태의 화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곽재희 기자가 갑자기 저한테 장똥선 박사님 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 순간 똥선이 아니라 동선이에요라고선 반박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계속 그럼 누가 똥선 눌리면 아우 냄새 또 화장실 갔어요 막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도 누군가가 어느 순간 뭐 약간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더러워지잖아요. 지금 제가 제 함정을 판 것 같긴 한데 너무 놀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나도. 휴지 좀 갖다 줘. 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일단 모욕적인 별명을 하나 지어주게 되면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선 놀려먹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트윗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보통 이 트윗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10년부터 대통령 그만둔 게 이제 2020년인데 10년 동안 하루에 12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트윗에 정말 광적으로 몰입했던 건데요. 근데 트윗을 언제 올리나 하면 사람들이 참모들이 대응할 수 없는 시간에 올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면 출근 전. 그리고 일요일 오후. 이럴 때 올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비서실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보통 트윗을 침실에서 올리거든요, 오전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침실을 악마의 작업장. 일요일 오후의 시간이거나 출근하기 전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마녀가 날아다니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서실장이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참모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침대 가기 전에 뺏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안 뺏길 것 같은데요. You're fired 이럴 것 같은데요. You're fired. 또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거기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렇게 화법을 사용할 때 어떤 3단계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것 같은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솔깃할 수도 있는 발언을 그냥 무조건 터뜨리는 거죠. You saw that with the airplane coming in, nice plane, and the airplane coming in, and the money coming off, I guess, right? That was given to us, has to be, by the Iranians. And you know why the tape was given to us? Because they want to embarrass our country. 2단계에서는 이제 그 말이 일단은 화제가 되니까 언론에서 받아쓰기를 하게 되잖아요. 보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3단계에서 문제가 되면 검증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아니 그냥 한 말이었어 라거나 뭐 농담이었어 라거나 분위기에 맞춘 거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해명까지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추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화법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에서도 뭔가 오보를 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진짜 그러다가 나중에 오보인 걸로 밝혀졌을 때 정정 보도를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뭐 딱히 관심 없고 뭐 신문에서도 되게 조그맣게 나오고 뭐 뉴스에서도 그냥 잠깐 짧게 나오고 그렇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부터 쭉 뭐 이렇게 생활해 왔던 거 그다음에 그 주변인들 인터뷰 정말 자기한테 고마움을 줬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 나중에 뭐 선물을 하는데 가짜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정말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와요. 예, 나와요. 그래서 그 받았던 사람 뭐 예전에 인터뷰도 하고 뭐 주변 받았던 사람. 예.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껴. 이런 일화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 트럼프가 대학을 들어갈 때 입학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우등생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대리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조카가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꾸밀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떡잎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가짜 다이아몬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아니면 가짜 뉴스를 스스로 만든 것이든. 진짜 가짜 뉴스 뭐 정치 쪽도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뭐 다 포함해서 가짜 뉴스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짜 뉴스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는 타겟팅해서 맞춰서 사람들이 재밌는 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압도적으로 진짜 뉴스보다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눈길과 이런 것을 사로잡기에 가짜 뉴스가 훨씬 더 최적인 상황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 부대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제가 좀 되게 공감이 갔던 대사가 있어요. 손석구 씨 나온. 네, 사람들이 100% 전부 진실인 것보다 가짜가 섞인 60%의 진실을 더 믿고 싶어한다? 라는 대사를 좀 듣고 요즘 되게 사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뭔가 쇼폼이나 이런 도파민을 찾는 사람들한테 좀 자극적인 매체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영화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사실은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나고 뭐 복잡한 곳은 정치 쪽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런 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끔 해주는 것을 찾아 나서요. 뉴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출처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우리는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메신저보다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점점점 메신저가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들이나 어떤 뉴스의 출처들은 이 검증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등등까지. 그렇죠. 신문이나 방송도 오보를 내는데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은 적죠. 왜냐하면 게이트키핑이 많으니까. 똑같은 뉴스를 페이스북에서 보는 것과 방송에서 보는 거, 신문에서 보는 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동영상 그만 보고 채널 A를 봐야겠군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똑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뉴스를 보는 나의 그 경로가 어딘가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뉴스를 누가 보도하는가, 누가 말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 이동진 평론가님 기사만 보지 않습니다. 꼭 다른 분도 같이 봅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도 같이 봅니다. 저는 이동진 평론가님만 봐요.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죠? 영화 좀 아시네요. America first. America first.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I love you.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김정은을 만날 확률이 어느 정도 높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일단 김정은을 굳이 만나서 받을 수 있는 주목보다 더 큰 전쟁이 지금 세계에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와서 김정은도 지금 뭔가 대화를 안 하려는 쪽으로 스스로도 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할 정도로 공을 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네, 그쪽에서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됐을 때 만나줄 것인가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면 뭐 지금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하려면은 경제 제재가 풀어져야 되고 그 끈을 쥐고 있는 거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 관계를 높이고 도발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이 뭐 미사일 쐈네, 뭐 도발이 많아졌네, 뭐 이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서 내가 그거 해결하겠어. 그러면 약간의 이제 이렇게 트로피를 딱 갖다 주는 방식으로 그걸 위해서 긴장 관계를 더 높일 수 있겠다.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북한 측에서. 이전에도 그랬었잖아요. 처음에부터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가 좋았던 게 아니고 집권 그렇죠. 초기에는 서로가 무슨 핵 버튼을 누르니 마느니 해서 내게 더 커 막 이러면서. 네, 굉장히 막 심각하게 갔다가 갑자기 전환된 거였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하노이에서 있었던 그 결렬이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저는 이제 북한 측에 또 트라우마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에서 만나자 했을 때 만났잖아요. 아 그러네요. 달려갔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찌됐든 트럼프든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한 60% 정도는 봅니다. 당선 확률을요? 네. 될 확률이 안 될 확률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는 좀 이렇게 좀 몰린 상황에서 예상 외의 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기 지지자들이 조금은 싫어할 만한 행동이라도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도 내 집토끼 유권자들이 나를 찍지 바이든을 찍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조금 더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작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트럼프가 당선될지 아닐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쪽을 보게 되면 돈의 흐름을 현재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지원금과 더 많은 베팅이 바이든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바이든 쪽이 레이징한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돈의 흐름으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바이든 쪽이 조금 우세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트럼프든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 생각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데 바이든은 안 그러나.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앞으로 미국이 어떤 식의 외교 방향을 가야겠다는 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대충으로 그리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유념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Which would have been very unfair to th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Person most responsible for taking away this freedom in America is Donald Trump. This is a Biden invasion over the past 3 years. I call him Crooked Joe because he's crooked. 채널 A